안녕하십니까. SDB 전환의 핵심 차세대 전기전자 아키텍처의 발표를 맡게 된 포티투다스의 박광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차세대 아키텍처의 컨셉과 코어 아키텍처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 현대차의 최은범 팀장님께서 전체 차량 아키텍처의 컨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존 차량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제 하나의 ECU는 전체의 수명 주기 동안 단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고 제작됩니다.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개의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동하여 상위의 기능을 구현하게 됩니다.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개별 이슈들은 해당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해당 하드웨어에서만 동작할 수 있도록 강한 종속성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이슈들 또는 긴밀하게 연동된 이슈들을 차량 전 영역에 걸쳐서 기능 도메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디스트리뷰티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잘 조직화되고 분합화된 산업 형태가 자동차 업계에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티드 아키텍처의 장점은 작은 단위 기능들의 조합을 통해서 차량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옵션에 다양한 차종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대량으로 시장에 출시하는 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차량의 기능이 많아지게 되면서 시스템의 구성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그만 기능 개선을 위해서도 점차 많은 비용과 기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즉, 혁신적인 차량의 기능 개선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전자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차량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하드웨어의 수정은 변경이나 수정이 다소 어려운 반면에 소프트웨어 수정은 하드웨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즉, 새로운 기능을 위해서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차량을 SDB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디스트리뷰티드 아키텍처에서는 말씀드린 다소의 단점들 때문에 SDB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새로운 전기전자 아키텍처의 구조가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새로운 전기전자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SDB는 어떻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도 기존 차량이 가지고 있는 가격 경쟁력은 유지하면서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드웨어의 관점에서 보자면 시스템의 구성을 단순화하고 하드웨어의 중복을 제거하고 물리적인 지역성, 즉 로컬리티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보자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차량의 기능 개발과 유지 보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능 개발뿐만 아니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서 많은 에포트가 들게 됩니다. 이 또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차량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드웨어적인 관점의 접근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차세대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위해서 하드웨어를 자원의 관점, 즉 리소스 관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차량 아키텍처에서는 여러 개의 이슈에 심플한 분산 여러 개의 이슈에 심플한 프로세스가 프로세싱 리소스를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고성능 컴퓨팅 리소스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세싱과 컴퓨팅 리소스를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이슈의 종속적인 센서와 액추에이터들을 같은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용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리티라고 하는 차량 구조의 물리적, 지역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널 아키텍처를 도입하였습니다. 지역 단위로 전기전자 부품과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관리하게 되므로 기존 도메인 아키텍처에서의 차량의 구조적인 복잡도를 크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최적화와 공용화, 지역성 활용을 통해 차량의 구조를 단순화하게 되면 전체적인 전자 부품의 수와 와이어 하네스의 배선의 길이, 무게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를 리소스 관점으로 접근하는 컨셉은 플레오스 비클 OS에도 반영이 되어 있으며 다음 세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개발 체계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개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기존 이슈의 소프트웨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드웨어의 종속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의 독립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의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통합하면 통합 소프트웨어 모듈에서 하드웨어의 종속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분리된 하드웨어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모듈을 이전에 말씀드린 고성능 컴퓨팅 리소스에 할당하여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를 중앙으로 통합합니다. 기존 아키텍처에서는 여러 이슈에 분산되어 있던 반복 수행되던 데이터 처리라든가 데이터 전송이라든가 이런 중복된 기능들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아키텍처에서는 여러 개의 이슈 노드들과 여러 개의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던 네트워크 부하가 센트럴라이즈드 조널 아키텍처에서는 몇몇 노드에 집중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더넷과 같은 고성능의 통신 프로토콜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 체계의 핵심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디커플링에 대한 컨셉입니다. 먼저 하드웨어의 종속적인 소프트웨어 부분과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을 분리하고 계층화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디커플링을 달성합니다. 이 계층적인 구조는 마찬가지로 플레오스 비이클 OS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컨셉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그림은 새로운 SDB 아키텍처의 코어 부분입니다. 먼저 하드웨어의 독립적인 부분, 소프트웨어 모듈 부분들을 고성능 범용 컴퓨팅 유닛의 리소스와 통합하여 하이 퍼포먼스 비이클 컴퓨터를 개발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1번 항목, 좌측에 보이시는 1번 항목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의 종속적인 소프트웨어 모듈들은 조널 아키텍처와 결합하여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조널 컨트롤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SDB 구현을 위한 코어 시스템의 아키텍처 구성을 완성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런 SDB 아키텍처의 코어 부분과 함께 전체 차량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현대자동차의 최은범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현대자동차 최은범입니다. 앞서 포르투닷의 박광현님께서 설명해 주신 개발 목표와 개선 방향에 맞춰서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존 아키텍처라면 어떤 전자부품들이 적용될 것인지 확인하고 그 부품 리스트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어기와 통신 연결된 센서, 액추에이터를 통합해야 할 대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통합을 검토하면서 기능 안전 등급이 ACL C 이상인 것, 그 다음에 고전압 부품, 옵션 적용률이 낮은 부품, 그리고 하드웨어와 종속성이 강한 부품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야 될 부품에서 예외로 정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의 통신을 담당하는 CCU와 그 모션 제어를 담당하는 VCU 같은 경우에는 하이 퍼포먼스 비이클 컴퓨터에 통합하였고 브레이크 제어를 담당하는 IEB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예외로 두었습니다. 네, 조널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와이어링을 어떻게 하면 단순화할까입니다. 와이어링의 구성과 경로를 고려해서 차량을 레프트, 라이트, 그다음에 리어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레프트와 라이트는 차량의 전방과 프론트 도어, 1열 시트, 그리고 크러쉬 패드를 담당하고 리어는 리어 도어와 2열 시트, 그리고 차량의 후방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전자부품은 장착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존 컨트롤러에 연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존 컨트롤러는 해당 영역 안의 부품에 전력을 공급하고 통신을 연결하며 입출력을 제어합니다. 이를 통해서 와이어링 회로를 단순화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E&E 아키텍처는 다양한 시스템과 부품에 많은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시스템 단위로 변경된 입력, 제어, 출력 부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스템 단위의 시스템 다이어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전자 부품들 간의 연결 관계와 전자 부품의 입출력 특성을 설명하고 전력 아키텍처, 통신 아키텍처, 그리고 기능 분배에 활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프론트 와이퍼 시스템의 경우에는 와이퍼 스위치와 워셔 스위치를 담당하는 멀티펑션 스위치, 그리고 레인 센서, 그리고 와이퍼 모터와 워셔 모터로 구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널 아키텍처 컨셉에 따라서 각 입출력 부품들은 가장 가까운 존 컨트롤러에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위치와 레인 센서 그리고 모터의 상태라는 데이터는 존 컨트롤러를 통해서 비클 컴퓨터로 전달되고, 비클 컴퓨터에서 판단하여 나온 명령은 존 컨트롤러를 통해서 입출력 부품을 구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 컨트롤러와 같이 여러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제어기는 제어기 단위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입출력 핀 리스트를 정의하여 이 부품을 개발하는 부문과 협업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각각 존 컨트롤러들은 약 200개 정도의 입출력 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통신 네트워크 토폴로지입니다. 통신 네트워크와 데이터의 흐름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통신 백본부터 I/O 네트워크까지 이더넷 중심의 통신 아키텍처를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일부 부품들은 기능이나 성능 등의 이유로 기존 통신을 유지하였습니다. 제동과 조향을 담당하는 IEB와 MDPS가 이에 해당합니다. 백본 네트워크는 멀티기가 이더넷으로 루프 컨셉을 적용하였고, I/O 네트워크는 10베이스 T1S로 데이지 체인 토폴로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 게이트웨이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서버로부터 시작되는 기능과 차량의 출입 기능 등의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해서, 또는 주차 상태의 암전류 개선을 위해서 관련된 부품과 기능을 커뮤니케이션 게이트웨이로 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기존의 아키텍처는 제어기 종속성이 매우 강한 캔 통신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아키텍처에서는 이더넷 미들웨어 기반의 기능별 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제어기의 종속성을 낮추고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더넷 통신을 적용함으로써 릴라이빌리티나 데드라인 등의 QoS 기능을 적용해서 통신 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네, 파워 시스템은 48V 직렬 백본 구조의 전력 아키텍처를 구성하였습니다. 왼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48V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존 컨트롤러 1번, 2번, 3번을 지나서 고전압 투 48V 컨버터를 연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직렬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차량에서 전력 분배를 담당하던 정션 박스를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 백본 구조의 중간에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차량에서 사용자가 키나 시동 버튼으로 손수 바꾸었던 차량의 전원 상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차량의 전원 상태가 변경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 오른쪽 그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존 컨트롤러는 전자식 퓨즈를 적용해서 주변의 전자 부품들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배터리 방전 방지 기능이라든지 각 노드 단위의 고장 감지 기능, 그다음에 자동 복구하는 기능을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서 전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네, 새로운 E&E 아키텍처는 기능을 집중하고 부품을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기능 추가나 사양 변경이 보다 쉬워집니다. 물론 이 아키텍처 위에서 더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더 충분히 많이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전자부품을 통합을 해서 전자부품의 개수를 감소시켰고 조날 아키텍처 컨셉을 적용함으로써 와이어링의 회로수를 감소시켰습니다. 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통신 연결된 전자부품은 107개에서 57개로 47%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제역이라고 불리는 부품은 48개에서 16개로 66%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널 아키텍처 컨셉을 통해서 와이어링 회로수를 많이 절감을 하였는데요. 지금은 1888회로에서 1344회로로 28% 감소를 시켰습니다. 네, 이제 기존보다 복잡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과 통신 등의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SDB의 전환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E&E 아키텍처 개발 내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광현님, 최현범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HPVC 및 존 컨트롤러 기반 통합 제어기의 개발 현황과 하드웨어 스펙이 구체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바깥에 전시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아이오닉 6를 통해서 초도 SDB 모델을 통해서 HPVC와 조널 컨트롤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저기 바깥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까지 저희가 개발을 완료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SDB 차량은 조금 더 스펙이 향상돼서 그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페이스카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후년 27년 하반기 정도에 간단한 버전의 그 차량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 펑션의 차량 같은 경우는 28년 정도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샤시 제품도 HPVC로 통합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샤시의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기본적인 샤시 기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샤시 기능을 활용해서 더 많은 기능을 담당하는 추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샤시 고유의 기능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능 안전 등급이나 아니면은 하드웨어 종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별물 통합에서 예외되는 부품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가치를 더하는 그런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HPVC에 통합돼서 그 가치가 좀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두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